여러분은 생방송 라디오 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매거진 포커스 순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목포 골목길 문화연구소의 정태관 소장 연결해서 우리 지역 원도심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또 예,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비도 오랜만에 옵니다. 네. 자주 오네요, 보면요. 네, 네, 네. 자, 네, 어느덧 이렇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자, 네, 먼저 목포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이 예술인 골목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술인 네. 골목 어떤 곳인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목포는 옛부터 예술인들이 많이 배출했기 때문에 예양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예양인데, 사실은 광주에 보면 예술의 거리가 있고, 네. 충장연합회, 여러 많은 예술의 골목들이 있어요. 또는 예술 길이라든가. 목포가 그런 많은 역사적을 갖고 있는데도 그동안 이제 예술인 골목이든지 뭐 예술인 길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북교동에 안착하면서 이건 아니다 해서 여기 동네를 이제 골목을 공부를 하는 과정 중에 음. 여러 이제 특히 이제 문학인들이 많이 배출되고 이제 음. 국악인들의 산실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북교동 예술인 골목이라는 이름을 지금 지으면서 사실은 이게 이제 컨텐츠화 돼서 음. SNS나 이런 데 많이 알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다행스럽게 이제, 북교동 예술인 골목이 갖고 있는 정체성들이 좀 많은 지인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됐죠. 네. 예, 예, 그러니까 이곳 북교동 예술인 골목에 가면 우리 지역 목포가 낳은 위대한 문학가라고 할 수 있죠. 네, 김우진, 차범석 등등의 문학가들을 좀 그들의 발자취를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곳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곳에는요, 잘 아시는 김우진, 그리고 수필의 선구자 김진섭, 여기서 골목이 좀 벗어나긴 한데, 우리나라 최초의 장편 유로 소설가 박화성, 또 차범석 선생, 극작가죠. 문학평론가 김현 등 이런 우리나라의 정말 거장들이 여기에서 이제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이 동네의 골목길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그동안 한두 차례 이제 소개를 했지만 좀 더 깊이 있게 오늘은 좀 말씀드리면 몇 네. 분만이라도 김우진은 사실은 북교동 160번지에서 성취연한 곳에서 활동을 했었어요. 아버지는 원래 장성 사람이었는데 네. 지금 옛날 신안구청짜리 있지 않습니까? 그곳이 목포 무안 감리서였습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네. 말하면 지금 목포시청입니다. 음. 그래서 이게 무안 감리로 왔죠. 그때 당시 감리는 시장이었으니까요. 그러면 왜 이제 무안이라고 용칭했냐면 그때 당시에는 무안 소속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성에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조선 말에 이쪽으로 이제 발령을 받으면서 김우진이라는 아들이 이게 이곳으로 같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 이제 지금 같으면 북교동 성당 자리입니다. 거기에 이제 99칸의 한옥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성당의 신부님한테도 그런 자료들을 좀 사진이라든가 99칸의 한옥을 좀 볼 수 있냐 그랬더니 전혀 자료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아쉽긴 네. 한데 네. 그러면 김훈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좀 윤심덕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최초의 성악가였잖아요. 네. 러브 스토리로 많이 이렇게 알려지고 드라마 나와다 보니까 김우진에 대한 진짜 우리가 말하는 문학적인 평가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음.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때 당시에 김우진이라는 사람은 48편의 시를 썼어요. 그리고 네. 5편의 희곡을 쓰고 20여 편의 평론을 썼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극작가예요. 그래서 영국운동가였고, 그래서 신국운동에 우리나라 최초에 벌렸던 김우진이라는 사람이 대체 누구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사실은 러브 스토리로 끝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특히 제가 김우진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은 그 평론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광수류의 문학을 매장하라고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약 20여 페이지에 김우진이가 이광수의 문학을 매장하라는 글이 나와요. 그래서 네. 저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어떤
평론에 김우진이가 이광수를 매장을 하겠는가 문학을 그랬는데 제가 약간만 이광수의 글을 그때 평론했던 글을 약간 읽어드리면 이렇게 글이 나와요. 이광수를 조선문단에서 매장하라는 부르짖음은 이광수류 인생관, 사상, 재주만 가진 껍데기 문학을 절멸하자는 요구다. 왜 그런 거 하니 문해의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이니까 이렇게 평론을 해버립니다. 네.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평을 하는데 제가 이제 이 동네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보고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은 이제 해방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김우진이라는 사람은 20대 후반에 이제 죽게 되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해방된 이후에 이광수라는 사람이 일종의 말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문학을 소설을 통해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장악하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장악하면서 그때 당시 이런 평론을 썼을 때 이광수의 제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면 이 김우진이라는 사람은 그냥 놔뒀겠어요? 진짜로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평론했던 이 내용이 사실은 거꾸로 해방된 이후에 김우진이라는 문학이 매장돼 버린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기는 현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김우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 다시 재평가해야 되고 학술에도 있지만 그래서 이 소설뿐만 아니라 또 시에서도 1920년대 초 24년 중경에 그때 당시에 굉장히 시가 많이 등장하게 돼요. 그때 보면 아마 윤심덕과 사랑이 나는 그 메아리 속에서 시가 많이 나왔지 않느냐 이렇게 시대성으로 보면 그렇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웠기도 하고 다시 이제 이 김우진에 대해서 문학에 대해서 다시 재평가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또 한 분의 중에 하나는 박화성이라는 분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그분은 우리나라의 최초로 장편유로 소설가인데 지금 이분의 집은 어디였냐면요. 지금 같으면 창평동 14번지 차 없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서점 그 옆이에요. 도로 쪽에서 네. 생갑니다. 근데 박하성이라는 여류 소설가는 주로 일제 강점기 시절 때 조선인 하층민 실상과 또는 노동자들의 계급을 주제로 많은 소설을 발표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요. 이쪽 북교동에 허러진 청년회관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그 청년회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남교 소극장이죠. 네. 거기에 때 당시에 허러진 청년회관에 대해서 글을 쓰게 되는데 조선 청년이란 창간호의 실리 예정이었어요. 이 허러진 청년회관을 일제시대 때니까. 그러면서 일제 검열의 전문에 삭제에 대해서 실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 글이. 그래서 해방 이후에 발간된 창작집에 박하성이 실으면서 이 허러진 청년회관은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박하성의 소설 허러진 청년회관은 특징은 첫 번째 항일 민족 의식이 뚜렷했고 둘째는 목포 북교동에 있는 청년회관의 실제 건물을 주제로 소설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허러진 청년회관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구청년회관은 지금 현재는 이제 국가등록 문화재로 등록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 청년이라는 잡지에 이제 발행한 역사적인 장소이면서도 당시에 목포 청년들이 펼쳤던 민족 운동의 산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청년회관은 중요한 우리 목포 지역의 청년 운동의 저항 운동의 중요한 산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박하성이라는 사람은 최초의 장편요루 소설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냐면 1932년도 일제시대죠. 6월부터 11월까지 동아일보에 연재된 백화라는 소설을 쓰게 되면서 최초의 장편유류 소설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소설가부터서 시인 또 김해는 너무나 이제 사상가이고 중요한 평론 위치를 차지했는데
저도 이제 그 책을 보면 김혜인이라는 사람의 그 평론은 일기형으로 쓰게 돼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그림도 때에 따라 평하기도 하고 또 음악을 듣고 평하기도 하는 그런 기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김혜인이 갖고 있는 사상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웬만한 지식인들은 김혜인에 대한 평론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말하는 그 김진섭이라는 사람도 이제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김진섭은 그때 당시에 남교동이죠. 이쪽에서 얼마 되지 않는데 135번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그때 당시에 무한감리였습니다. 이분도. 그래서 서울대 물리대 교수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서울대학교 도서관 제1대 도서관장 재직을 하게 됩니다. 이분은.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필의 선구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어마어마한 우리 그 문학인들이 여기서 활동을 했고 네. 또 출생됐던 것이죠. 네. 그래서 굉장히 이 북교동은 우리나라에서도 빠질 수 없는 인문학적인 골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엊그저께도 서울에 지인들이 오셔서 제가 좀 안내를 해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이 동네에 네. 어떤 이런 문학 자원 또 인문학이 발달됐는가 정말 다른 지역에서 있을 수 없는 이런 골목이다라고 그 평을 해주시고 또 네. 했죠. 네. 자, 이렇게 문학가 김우진, 김현, 차범석, 박화성, 김진섭까지 좀 네. 자세하게 한 분 한 분의 네. 이야기를 좀 들려주셨는데요. 자, 네. 이제 봄이 오고 얘기해 주신 네. 것처럼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이 참 많습니다. 자, 네. 목포가 낳은 위대한 문학과 이분들의 발자취를 느껴볼 수 있는 북교동 예술인 골목도 꼭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난영 전시관도 빼놓을 수 없어요. 자, 북교동 예술인 골목 국민 가수 이난영과의 인연이 좀 특별하다고요. 인연이요. 그 좀 특별하죠. 여기 원래 이난영 가수는 양동 육거리에서 출생하였죠. 그래서 네. 초등학교 다니다가 중퇴하고 제주도에 가가지고 막장 극장에서 갑자기 노래 불러서 스타가 됐는데 이난영이라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특히 그 딸들 케이팝이라는 원조 김 시스터스가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K-팝의 왜냐하면, 원조다. 네. 케이팝 원조 확실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네바다 대학이라든가 또는 그 박물관 등에서 케이팝 원조는 오리지널 케이팝은 김 시스터스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미국의 김숙자 선생이 메일을 통해서 그 자료를 보내주시면서 그러면 김 시스터스는 누구냐? 이난영 가수가 시스터스를 만들어서 미8군에 활동하게 됐고 미8군에 있다가 미국으로 진출하게 돼서 라스베가스로 그러면서 거기에 당시에 그런 어마어마한 활동을 하면서 에드벨런 쇼에 20번 이상의 출연하게 되고 라이프 잡지에 그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라이프 잡지에 소개되는 등 그래서 그때 김 시스터스는 자체는 굉장히 그 라스베가스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고 미국에서도 굉장히 스타급이었어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사실 김 시스터스를 알기는 아는데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음악 세계 평론가들이나 이런 분들도 K-팝 원조의 김 시스터라는 사진을 전적으로 전부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K-팝이라는 용어는 1990년도 초에 나왔는데 그 언어나 단어는 새로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때는 K-팝이라는 용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더듬어 보면 김 시스터스가 1959년도에 미국을 넘어가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그 K-팝 원조에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소녀시대라든가 이거는 K-팝 시대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요. 이런 젊은 층들의 K-팝의 소녀시대 이런 그 가수들은 우리나라에 활동하면서 유튜브라든가 또는 SNS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등장하면서 스타가 되고 또 공연을 통해서 나갔지만 김 시스터스라는 이분들은 미국에서 13살인가요? 59년도에
미국 가면서 거기서 활동을 직접 하고 노래를 만들고 노래를 부르면서 스타가 됐던 거예요. 네. 그래서 구조적으로 다른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러면 왜 저는 작년에 K-팝 원조는 목포다라고 포럼을 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언론에 좀 보도되기도 했는데, 그러면 K-팝 원조는 김시스터인데 김시스터스의 엄마는 누구냐? 이난영이잖아요. 네. 그 이난영이라는 사람이 K-팝의 원조인 김시스터스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다가 일종의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보내게 되는데, 그러면 김시스터스는 여가 친애가집이죠. 그러잖아요. 그렇죠. 친애가입니다. 엄마 집 고향이니까. 그러면서 엮어지게 되는 건데, 그러면 결국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K-팝 원조는 목포라고 저는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김숙자 선생이 지금도 목포에 작년 그 작년에도 오셔서 공연도 하시고, 네. 또 이 전시관에 지금 100점 이상의 진품을 저희들이 지금 개인적으로 하가의 집에서 소장해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이나 이런 또는 악기, 벤조라든가 이런 그 악기들을 소장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엊그저께도 미국과 통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데, 악기를 몇 개 정도 지금 보내주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분이 이제 젊었을 때 많이 이제 악기를 치다 보니까 이 마디가 지금 직업병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한 두 달 전에 수술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좋아졌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런 K-팝 원조는 목포가 맞습니다. 그러면 양동 육고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생각, 그리고 김시스터스의 지금 그 소장품을 갖고 있는 이 북교동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K-팝의 원조가 되는 거죠. 목포가 중심으로. 그래서 전시관에 얼마 전에 그 KBS에서 좀 편집돼서 다큐가 나온 이후로 나이 드신 분들이, 자녀분들이 엄마를 모시고 와서 이난영이라는 자체의 흔적을 보려고 전시관을 꾸준히 지금 찾고 있어요. 그래서 네. 손녀들까지 모시고 와서 이난영 전시관을 지금 관람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컨텐츠죠. 네. 네. 자, 이렇게 북교동 예술인 골목 관련 이야기, 자, 목포가 나온 위대한 문학가를 비롯해서 이난영 전시관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해가 바뀌고 올해의 이 골목길 연구소의 계획도 좀 궁금한데요. 올해 계획 네. 특별한 게 있으십니까? 저 특별한 계획보다도요, 꾸준히 해왔던 것들이고, 아마 한 6월 달 모기가, 나타나기 전에, 제가 그동안 2년 동안 해왔던 그 유달산 힐링 치유 음악회 있잖아요. 네. 그걸 좀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네. 그때 시간에 맞춰서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제가 확정된 건 아닌데, 올해 차범석 선생님 100주년이에요. 오, 네. 네, 그래서 지금 시에서 좀 준비를 안 해서 좀 안타까운데, 상황을 봐서는 차범석 학회와 그 서울분들하고 같이 차범석 100주년을 한번 해보자, 사업을 하자라고 이제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범석 선생님도 굉장히 우리나라의 사실주의 그걸 완성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차범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인지를 하려면 전원일기 있잖아요. 전원일기의 최초로 그 글을 쓰셨던 분이죠. 그래서 전원일기와 차범석 선생을 엮으면 아마 차범석 인지도는 굉장히 높이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고, 또 이 골목 안에 차범석 선생이 있다는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고비준 선생님 몇 년 전에 여기 촬영 왔다가 생가를 처음 봤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개무량하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에 의해서 옥단의 골목이 생기고 옥단의 길이 생기기도 해서 굉장히 이 동네는 굉장히 중요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런 컨텐츠를 좀 더 앞으로 살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오는 거예요. 네. 자, 올해도 골목길 문화연구소에서 세울 다양한 문학 프로그램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네. 매거진 포커스 목포 골목길 문화연구소의 정태관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